정보 전송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 전송 시스템은 앞에서 설명한 정보통신 시스템의 하나의 요소입니다. 두 가지 요소 중에. 그래서 정보통신이라는 것은, 정보통신 시스템은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 우리가 컴퓨터겠죠. 그래서 앞에 정보라는 말이 그걸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통신 뒤쪽이 이제 정보를 원격으로 멀리 있는 여기서는 주로 우리가 컴퓨터 상의 통신을 다루기 때문에 멀리 있는 원격에 있는 컴퓨터에 신호를 전달하는 것, 이것이 이제 통신, 그래서 정보 전송 시스템,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두 가지 중에서 정보를 원격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그런 정보 전송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아래 그림을 보면은요, 그림을 보면 양쪽 끝단에 단말기라는 것도 있고요,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 처리 시스템은 이제 컴퓨터를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점선 안에가 우리가 지금부터 다룰 정보 전송 시스템입니다. 즉 원격으로 서로 떨어져 있는 두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또는 단말기 사이에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부분이죠. 그래서 정보 전송 시스템이 그 그림에 점선 안에 있는 것들을 다룰 거고요. 정보 전송 시스템은 정보 처리 시스템 또는 단말기에서 나온 또는 단말기로 전달할 정보들을 이제 원거리로 보내기 위해서 어떤 기계들을 이용해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거기 이제 구성 요소들이 나와 있는데요. 가운데는 이제 통신 회선이 있죠. 그래서 통신 회선이라는 것은 두 거리를 연결하는 어떠한 매체, 전선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공간으로 전자파로 연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매체가 통신회선으로 두 군데가 연결되어 있고요. 그 통신회선의 끝에는 이제 신호 변환 장치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신호 변환 장치, 통신회선에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변환하는 장치. 그 다음에 이제 통신 제어 장치라는 게 그 다음에 이제 붙어 있고요. 통신 제어 장치는 어떤 정보를 더 많이 보내도록 뭐라 그럴까요? 그 범위를 넓히는 거라든가 또는 이렇게 통신 회선을 우리가 건널목처럼 또는 교차로처럼 이렇게 나눠준다든가 그런 역할들을, 여러 가지 다양한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통신 제어 장치가 있고요. 그런 통신 제어 장치에 이제 정보 처리 그 컴퓨터 시스템, 정보 처리 시스템이나 단말기들이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양쪽에 이렇게 신호 변환 장치하고 통신 제어 장치 로 통신 회선을 연결해서 정보 전송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방금 그림으로 설명드린 정보 전송 시스템의 각 요소들을 소개하면서 정보 전송 시스템이 어떻게 그 원격의 그 컴퓨터나 단말기로 정보를 전달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컴퓨터가 있고요, 또는 단말기가 있고요, 양쪽에. 그러면 그것들을 이제 컴퓨터로부터 통신 제어 장치로 이제 정보를 보내면 통신 제어 장치가 여러 가지 이제 부가적인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그 신호를 신호 변환 장치로 보내고요. 그러면 그 신호 변환 장치가 통신 회선에 따라서 이제 어떤 통신 회선을 통과할 수 있는,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신호로 변경을 하고요. 그래서 통신 회선을 쭉 흘러서 상대편으로 가면 그것이 다시 신호 변환 장치에서 이제 다시 통신 회선의 신호가 이제 정보 신호로 바뀌고, 그것이 다시 통신 제어 장치로 들어가고 통신 제어 장치에 의해서 다시 이제 원하는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정보 처리 시스템 또는 컴퓨터 시스템에 이제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지금 여기 이제 지금까지 설명한 거는 주로 이제 하드웨어들을 설명을 드린 거고요.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하드웨어를 설명을 드렸고요. 이 하드웨어 외에도 소프트웨어 또는 규칙 이런 것들이 많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죠. 프로토콜이라는 것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신호를 보내면 상대편이 그 약속에 의해서 그 신호를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걸 그러니까 해석하고 그 다음에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이 미리 정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약속 체계가 당연히 이런 정보 전송 시스템에는 약속 체계가 이제 준비가 돼 있고 그것을 공유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통신 관리 소프트웨어들이 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통신 제어 장치라든가 정보
신호 변환 장치라든가 이런 데에도 어떤 컴퓨터들이 조그만 컴퓨터들이 들어 있어서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이 돌아가면서 그런 역할을 신호를 이제 처리하는 역할들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통신 응용 프로그램은 바로 우리가 정보 처리 시스템에서 다 이게 이제 처리가 끝나면 그 통신 응용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런 정보 전송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전달을 하죠. 그리고 이제 어떤 응용 프로그램은 전문적으로 이런 통신 응용에 전문화된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메일 시스템이라든가 또는 메신저 시스템 같은 것들은 주로 이제 그 역할이 이런 통신 정보 전송 시스템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응용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약속, 그러니까 프로토콜 같은 어떤 규칙, 체계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이제 정보 처리 시스템의 말단에 이제 이 정보 전송 시스템으로 보내기 위해서 쓰이고 있는 통신 응용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통신 제어 장치에서도 이런 통신 관리 소프트웨어들이 이제 이렇게 운영돼서 원활히 우리가 통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정보 전송 시스템, 전송 시스템의 요소인 단말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단말기라는 것은 그 송수신 장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도 혹시 어렸을 때 이렇게 종이 컵이라든가 또는 종이막을 만들고 거기다 실을 연결해서 상대편 종이막 또 실을 연결해서 실 전화기라는 걸 혹시 만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실 전화기에다 얘기를 하면 그 전화기의 뒷면이 떨리면서 그 떨림이 실을 통해서 쭉 전달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에서 그 실 전화기를 귀에 대고 있는 사람한테 그게 진동이 다시 일어나서 그 진동이 전달돼서 일어나서 이제 소리가 잘 들리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실 전화기의 양 끝에 있는 종이로 이렇게 막을 만든 것, 또는 뭐 종이컵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단말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단말기라는 것은 송수신 장치, 수신하는 장치로서 통신 채널, 통신선, 네트워크망의 양 끝에 이제 있어서 그게 이제 사용자들이 이용해서 사용자들이 이용하는 그런 마지막 기기죠. 그래서 사용자들이 그걸 이용해서 정보를 보낸다든가 정보를 받는 그러한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말기라고 하면 그 단말기에서 정보 처리를 한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프린트, 팩스, 그냥 일반 옛날 전화기 이런 것처럼 정보 처리가 아니라 그냥 네트워크를 통해서 통신 매체를 통해서 정보 전송 장치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전달하고 받는 정보를 입력해서 통신 체계를 통해서 보내고 그걸 다시 받아서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것들을 뜻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오면 올수록 이런 순수한 단말기라는 것이 자꾸 이제 없어지고요. 주로 정보 처리 장치 내에 단말기 기능이 이제 붙어 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전화를 하면 그것이 이제 단말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카카오톡 같은 그런 메신저를 쓰면 여러분들이 정보 처리도 하고 그 정보 처리 기기가 이런 단말기 역할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런 걸 이제 스마트 단말기다, 정보 처리를 할 수 있는 단말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컴퓨터가 이런 단말기 역할도 정보 처리 역할 외에 단말기 역할도 이제 하는 단말기가 이렇게 통합되는 그러한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신호 변환 장치를 말씀드리는데요. 원래는 이제 단말기나 정보 처리 시스템, 컴퓨터 다음에는 통신 제어 장치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순서를 좀 바꿔서 통신 회선하고 신호 변환 장치라는 게 가장 기초적인 장비이기 때문에 그걸 신호 변환 장치하고 이 통신 매체, 통신 회선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호 변환 장치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떤 컴퓨터나 이런 데서 정보 처리를 다 하면 그걸 이제 원격으로 보낼 때는 우리가 통신 회선을 사용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메일을 작성을 한다. 또는 어떤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서 그 결과를 이제
원격에 있는 미국에 있는 어떤 컴퓨터로 보내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그 미국과 우리 사이에 있는 어떤 매체, 통신 회선을 통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뭐 태평양 아래에 있는 광 케이블 선을 이용해서 신호를 보낸다든가 그렇게 해야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만든 정보가 저쪽에 전달되기 위해서는 통신 회선을 통과를 해야 되는 거죠. 통신 회선에 예를 들어서 전선이었다면 전기 신호로 바꿔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처리한 정보를 또 만약에 그게 광통신이었다면 빛으로 바꿔서 그 빛으로 그 미국까지 전달하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또는 뭐 우리가 인공위성으로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인공위성 이었다면 인공위성까지 보낼 수 있는 그 전자파로 우리의 신호를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신호를 통신 회선에 보낼 수 있는 상태로 바꿔주는 것, 또는 통신 회선에서 받은 우리가 통신 회선을 통해서 뭐 광 케이블을 통해서 또는 전선을 통해서 받은 정보를 우리가 컴퓨터에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정보 이제 처리 시스템에 사용할 수 있는 정보 신호 체계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우리가 신호 변환 장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호 변환 장치는 어디에 위치하냐면 그 결과적으로 통신 회선의 양 끝에 이제 이렇게 위치를 하겠죠. 길목에 두 군데 들어가는데 나오는데 이렇게 위치를 하겠죠. 그래서 일단 이제 신호 변환 장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컴퓨터상의 정보통신, 컴퓨터상의 이제 정보 전송 장치를 생각한다면 컴퓨터의 정보를 디지털 정보를 통신 회선을 통해 전달할 수 있는 전기 신호로 변경하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변조라고 합니다. 변조. 그래서 우리의 컴퓨터에 쓸 수 있는 디지털 정보를 전기 신호로 이제 뭐 몇 볼트짜리 뭐 그런 신호로 전기 신호로 바꾸는 거를 바꾸고,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전기 신호가 도착하면 그 어떤 통신 회선을 통해서 전기 신호가 도착하면 그거를 다시 디지털 정보로 바꾸는 역할을 하죠. 그걸 복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변조와 복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역할을 하는 신호 어떤 장치를 신호 변환 장치라고 하고요.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가지 그 종류의 신호 변환 장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제 처음에 컴퓨터가 통신을 시작했을 때는 그 통신망이 전용 통신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사용했냐면 이미 기존에 우리가 아날로그로 쓰고 있던 전화선이 있었어요. 전화선이 많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 전화선에 이제 컴퓨터 신호를 전화선을 통해서 보내려고 노력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여기서는 이제 그 컴퓨터의 디지털 신호를 우리가 전화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기존에 옛날에 전화선은 전부 다 아날로그 신호였거든요. 전기의 그 강약을 이용해서 음성을 전달하기 때문에 그 신호로 이제 바꿔주는 거죠. 아날로그 신호로. 그래서 이렇게 신호를 바꿔주고 다음에 이제 컴퓨터를 받는 쪽에 그 신호를 받는 쪽에서는 그 아날로그 신호를 다시 디지털로 바꿔서 컴퓨터로 처리하는 그러한 게 필요했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 우리가 모뎀이라고 그럽니다. 모뎀. 그래서 모뎀은 컴퓨터의 신호를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를 보낼 수 있는 통신 회선인 전화선을 통해 보내기 위해서 아날로그 신호로 바꿨다가 다시 그게 이제 아날로그 신호를 받은 거를 다시 디지털 신호로 복조하는 그러한 장치를 우리가 모뎀이라고 하고요. 뭐 지금은 안 쓰겠지만 초기에 이제 이런 컴퓨터 네트워크가 나왔을 때 우리가 전화선을 이용해서 뭐 PC 통신이라는 것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 게시판도 만들고 또 그 뭐 글도 이렇게 게시해서 아주 유명한 그런 그 소설이 나온 적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그 신호 변환 장치 중에서 전화선을 이용하기 위해서 아날로그 신호로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식으로 변하는 모뎀이라는 거고요. 이제 요즘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아날로그 신호선을 사용하지 않죠. 요즘에는 이제 디지털 선 자체를 전화선이 아니라 디지털 망을 디지털 통신 회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날로그로 바꿀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 신호를 이제 그런 디지털 망을 통해서 보낼 때 멀리 보내기 위해서 신호를 좀 변조를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뎀하고 유사한 역할을 하는 DSU, 디지털 서비스 유니트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네트워크의 양 끝단에는 DSU라는 신호 변환 장치가 있어서 이 신호를 멀리 변화되지 않도록 그렇게 멀리 보낼 수 있도록 신호를 이제 변화시켰다가 다시 받아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그런 신호 변환 장치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통신 회선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진짜 정보가 이제 흘러가는 선이죠. 멀리까지 연결되어 있는 어떤 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통신 회선이라는 것은 이제 송수신 자료가 흘러가는 길.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전기 회로라고 보면 되죠. 전기 통신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전기 회로로 이제 전기를 흘려서 그 신호를 이제 그 연결된 끝부분에서 받아서 이제 그 해석을 해서 정보를 이제 얻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회로인데 이제 크게 두 가지로 통신에서는 나눕니다. 하나는 그냥 우리가 유선으로 선이 연결되어 있는, 그게 이제 보통 전선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광섬유, 광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광 케이블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무선이 있습니다. 무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다뤘지만 1890년대 그 마르코니가, 이탈리아의 마르코니가 이제 실용화시킨 공간에 전자기파를 보내서 그걸 다시 안테나로 받아서 수신하는, 즉 공간을 어떤 그 통신 회선으로 사용하는 무선 통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 간단하게 이제 통신 회선의 종류가 나오는데요. 전화선이 있고요. 전화선은 이제 워낙 처음에 그 광범위하게 이 전화선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초기에 이제 컴퓨터가 통신할 때 이 전화선을 사용한, 앞에서 이제 그래서 모뎀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아날로그 신호로 이 전화선을 이용해서 이제 멀리까지 보낼 수 있죠. 당연히 이제 뭐 속도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안정성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굉장히 수준이 낮은 그러한 이제 그 통신 회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축 케이블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 동축 케이블은 여러분들이 지금은 뭐 또 많이 없어졌지만 과거에는 우리가 뭐 유선 케이블 TV라는 게 있었어요. 집에 가 보면. 그래서 이 검은색 그 뭐라 그러죠? 뭐 플라스틱 같은 재질을 갖고 있는 선이었는데 가운데 보면 이렇게 침같이 그 구리로 된 그 침 같은 게 하나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TV에 꽂으면 그 유선 TV라고 해서 여러 가지 그 광고도 나오고 그 영화도 나오고 하는 여러 가지 채널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선을 사용하면 이 전화선보다 굉장히 이제 빠르게 그 통신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섬유를 또 많이 지금은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빛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해서 이게 그 한 번에 많은 양의 정보를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거의 지배까지 이런 광섬유가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빠른 네트워크를 이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웨이브라든가 통신 위성은 이제 우리가 그 무선 통신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웨이브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전파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마이크로웨이브 라디오 로 전파하고, 그러니까 마이크로파하고 라디오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마이크로웨이브는 직진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이제 그 신호를 받아서 이렇게 중계를 계속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 대신 라디오파는 이제 그 직진성이 아니라 이렇게 퍼져서 나가고 여러 군데 이제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이거는 이제 통신도 사용하지만 주로 그 뭐 텔레비전이나 공중파라고 그러죠. 이제 방송을 하는데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고요. 통신위성은 주로 이제 마이크로웨이브를 사용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마이크로웨이브를 통해서 통신을 하면 좋은데요. 이제 어떤 통신 위성을 위에 띄워놓고 거기다 마이크로웨이브를 보낸 다음에 다시 통신 위성이 마이크로파를 지상으로 보내서 통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그렇게 우리가 통신 위성을 이용해서 통신을 하고 있습니다. 통신 회선을 이제 하나씩 또 자세히 알아보겠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케이블입니다. 케이블이라는 건 전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전선을 이렇게 해서 두 군데를 이제 회로로 연결한 다음에 거기다 이제 전기를 흘려서 우리가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 케이블이 있는데 이제 처음에 우리가 소개하는 게 이제 피복 없이 꼬인 쌍선이라고 그 뭐 영어를 해석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어떤 거냐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자주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연구실이나 또는 컴퓨터 그 실에 가보면 컴퓨터에서 이렇게 꽂아 있는 회색 선이 있죠. 그 굉장히 항상 그 뒤에 컴퓨터 책상 뒤에 항상 그게 있는데 복잡하게, 그 선이 바로 이제 피복 없이 꼬인 쌍선입니다. 그래서 값도 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고 장거리를 연결하기는 어렵지만 값도 싸고 사용하기 쉬워서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 이제 허브라고 그래서 어떤 신호가
특히 방 안에 이렇게 신호가 들어오면, 그러니까 인터넷 같은 경우에 신호가 들어오면 그걸 이제 모든 많은 기기들이 사용하니까 그걸 여러 기기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허브라는, 뭐랄까요, 연결을 할 수 있는 여러 개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기기가 있는데, 연결 기기가 있는데, 거기에 컴퓨터를 연결할 때 이 그 피복 없이 꼬인 쌍선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회색 선이 여러분들이 이제 방이나 그 연구실이나 그런 데 가면 굉장히 많이 사용되죠. 그래서 이런 그 피복 없이 꼬인 쌍선이 그 컴퓨터에 꽂힐 때 양 끝단에 어떤 식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커넥터가 있느냐. 그것이 뭐 RJ45, RJ11 그런 두 가지 타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꽂으면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 연결을 해서 그 피복 없이 꼬인 쌍선, 그 회색 선을 연결을 해서 허브에 연결하고, 허브가 다시 이제 인터넷에 연결이 돼서 우리가 통신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동쪽 케이블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케이블 TV에 사용하던 검은색 비닐에 쌓인 구리선, 그래서 그 위에 피복 없이 꼬인 상선보다는 훨씬 그 빠르게 많은 정보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이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 케이블은 이제 광섬유라고 그래서 전기 신호를 이제 빛의 신호로 바꿔서 빛을 이제 전송해서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 케이블은 이제 대용량 및 고속 전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인터넷을 우리가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대량으로 차들이 이제 운행해서 그것들이 각 지역에 가면 지선, 더 좁은 도로로 이렇게 나눠져서 가듯이,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그 컴퓨터, 인터넷을 연결하면 그 미국으로 가는 모든 정보들을 다 모아서 예를 들어서 태평양 아래에 있는 큰 어떤 회로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그걸 통해서 다 통과를 시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고 많은 정보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케이블이 하나 묻혀 있는데요. 그 케이블을 통해서 이제 보내는데, 그 케이블이 주로 이제 광 케이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광 케이블이 고속 전송이 가능하고 양을 많이 통과했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우리나라에 미국으로 가는 정보를 모아서 그 광 케이블을 통해서 미국으로 보내고 다시 미국에서는 그게 이제 퍼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용도로 광 케이블을 사용하고 있고요. 광섬유는 가늘고 가벼움의 저비용입니다. 그리고 금속보다는 싸겠죠. 광섬유가 금속보다 싸는데 그 왜 그러냐면 광섬유 자체는 이제 일종의 약간 플렉시블한 이렇게 구부러지는 유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광섬유는 거울이 안쪽으로 거울을 갖고 있는, 안쪽으로 이렇게 향한 거울을 갖고 있는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안에 빛을 넣으면 빛이 바깥으로 못 나오고, 거울이니까 그 벽이 거울로 되어 있으니까 다시 안쪽으로 그 빛을 반사시켜서 계속해서 이제 빛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속도 아니고, 그래서 가볍고 비용도 싸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특히 이제 광섬유는 이게 전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전자기 잡음에 영향을 적게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라디오 같은 걸 듣는데 옆에서 누군가 이제 청소를 한다든가 그러면 라디오에 잡음이 들리죠. 그 얘기는 그 청소기의 모터가 돌아가면서 전자기파가 생기고, 그 전자기파가 우리가 이제 통신을 하는데 영향을 주는 거죠. 당연히 이제 물론 우리가 전선을 통해서 통신을 할 때도 그렇게 옆에서 뭔가 모터가 돌아간다든가 그런 전자기파가 강하게 생기면 그게 이 통신에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잡음이 생겨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빛은 전혀 그런 거랑 상관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광 케이블을 그런 어떤 잡음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전자기적 잡음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공장이라든가 또는 발전소라든가 그런 곳에 이런 통신 광 케이블을 사용하면 굉장히 안정되겠죠. 그래서 그런 때 이런 광 케이블을 사용을 합니다. 또한 광 케이블은 이제 도청이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선에서 이렇게 전기를 뽑아내서, 또는 무선은 공중에 이제 전자기파가 가니까 그걸 이제 이렇게 중간에서 가로챌 수 있는데, 요 광신호는 그걸 빼내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광신호 도청이 어렵고요. 그런 특징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광 케이블을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그림의 앞에서 설명드린 통신 케이블의 종류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좌측에 있는 첫 번째 그림 두 개가 RJ11, RJ45 커넥터,
종류를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우리가 많이 보는 그 컴퓨터 책상 뒤에 있는 회색 케이블들하고 그 끝에 연결되어 있는 커넥터들이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위에 있는 그 빨간색, 파란색 전선이 많이 보이는 것들이 바로 그 회색 선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속을 이렇게 칼로 잘라서 열어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선들이 들어 있고요. 굉장히 가격도 싸지만 이제 멀리 연결하는 건 아니고 컴퓨터하고 그러니까 어떤 방 안에 컴퓨터하고 그 허브라는 연결 장치랑 그 연결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은색 안에 이제 이렇게 쉴드 이렇게 방어를 외부 잡음을 방어하기 위한 어떤 그런 장치하고 가운데 이제 그 동선이 나와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요게 바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케이블 TV 같은데 많이 사용되었던 동축 케이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에 이제 침처럼 나와 있는 거를 꽂아서 연결해서 사용하고요. 요것이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그 피복 없이 꼬인 쌍선보다 훨씬 그 속도나 그 데이터를 많이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케이블 TV 등에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투명하게 쭉 침 같은 게 쭉 나와 있는 게 바로 광 케이블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 선 하나하나가 광 케이블인데요. 그 가운데 있는 그림이 바로 광 케이블의 개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 케이블의 한쪽 끝에 광원이 있어요. 광원, 그러니까 빛을 내는 그러한 보통 빛을 내는 이제 소자 같은 걸 이용해서 빛을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짧게 내는데 그것이 광 케이블 안에 들어오면 거기 이제 휘어져 있는 광 케이블이 보이죠. 그래서 그 광 케이블이 앞에서 말씀드린 그 거울 안쪽으로 거울이 만들어져 있는 그런 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빛을 보내면 그게 그 안쪽을 바라고 있는 면에 그 케이블의 면에 부딪히면 반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쭉 앞으로 이제 빛이 진행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빛이 휘어진데도 빛을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원리를 이용해서 빛을 이용해서 통신을 하면 아주 그 많은 자료를 빠른 시간에 보낼 수 있는 그러한 통신 그 케이블 채널이 되는 겁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유선 통신을 말씀드렸고요. 무선 통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무선 통신도 이제 통신 회선 중에 하나인데요. 공간에 우리가 이제 공간을 통해서 전자기파가 전파를 한다. 전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전자기파를 만들 수 있고 그거를 전파를 한 다음에 그것이 이제 그 전자기파가 공간에 흐르면 거기에 안테나라는 걸 이렇게 세워놓으면 안테나가 동조가 돼서 그 전자기파에 동조된 안테나가 이제 전기를 흐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전자기파를 보낼 때도 신호를 보내서 그걸 전자기파로 만들어서 보낸 거고 그러면 이 안테나로 동조된 그러한 전자기파를 해석을 하면 우리가 신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간에 떨어져 있는 그러한 두 장소의 통신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이제 전자기파를 이용한 통신은 마이크로파하고 라디오파로 구분해서 우리가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주파수 얼마나 그 어떤 전자기파의 진동수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거랑 관련이 있는데요. 마이크로파는 직진성이 강하고 라디오파는 이제 이렇게 직진성은 약하고 여러 군데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뒤쪽에 있는 것까지 통신이 이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894년도에 마르코니에서 무선통신이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무선통신 중에 대표적인 통신이 바로 이제 정지위성을 이용한 통신입니다. 위성통신이죠. 그래서 정지위성이라는 건 뭐냐면 지상에 약 한 35,000km 상공에 그 인공위성을 띄워놓고 이 인공위성이 지구의 자전 속도랑 똑같이 이렇게 회전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 입장에서 보면 우리 자전하고 똑같은 속도로 이 인공위성도 회전하기 때문에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지위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리에 항상 똑같은 위치에 인공위성이 하나 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어떤 이제 기지국이라고 보통 그러는데 위성 통신 기지국 거기에서 마이크로파로 그 위성원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내가 보내고 싶은 신호를. 그 다음에 위성은 다시 그 신호를 마이크로파를 이용해서 어떤 특정 지역,
다른 지역이죠. 다른 지역에 있는 그 수신, 마이크로파를 수신할 수 있는 기지국에다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 두 기지국 사이에 통신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지 위성을 이용해서 마이크로파로 우리가 통신을 하는 것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인공위성을 이용한 통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마이크로파는 직진성이 강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라디오파는 주로 이제 방송 등에 사용합니다. AM, FM 라디오, 뭐 VHF, UHF, TV.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좀 뒤에 가려 있어도 우리가 신호가 가기 때문에 뭐 TV 시청이라든가 라디오 시청 등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방송 등에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무선 통신 중에서 가장 뭐라 그럴까요? 요즘에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가장 일상화된 게 이제 이동 통신이죠. 그래서 이동 통신이 있는데 이동 통신도 어떤 특정한 어떤 주파수대의 통신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이동 통신은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어떤 그것을 송신하기 위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송신하기 위한 어떤 시설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이동국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동국이라는 것은 이동체에 설치된 단말기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여러분들이 갖고 이제 움직이니까 스마트폰 자체가 이제 이동국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기지국은 뭐냐면 그런 이동국하고 통신을 하는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러한 통신 시설 장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우리나라 통신사들 이름을 붙인 이렇게 안테나 같은 게 쭉 서 있는 게 있죠. 그런 게 바로 이동국입니다. 기지국입니다. 그래서 기지국에서는 주위에 돌아다니는 이동국,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스마트폰 휴대전화를 하면 휴대전화하고 통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전화를 여기서 대전까지 걸면 대전으로 직접 이 무선 통신을 이용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주위에 있는 기지국하고 통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지국에 통신을 하면 기지국은 다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뒤에 교환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기지국에서 교환국으로 신호를 보내면 그 교환국이 다시 대전에 있는 교환국에 신호를 보내고 그 교환국이 다시 대전에 있는 기지국에 신호를 보내고 그 기지국이 다시 내가 전화 통화를 하고 싶은 사람하고 무선 통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직접 대전에 있는 사람하고 무선 통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그 기지국, 그다음에 교환국을 통해서 통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지국하고 교환국은 무선 통신을 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뭐 광통신이라든가 그런 통신 속도도 빠르고 믿을 만한 그러한 식으로 연결을 해놓고 이제 통신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이동 통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동 통신에는 이동국, 기지국, 그 다음에 교환국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통신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기지국은 이동국과 교환국을 연결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교환국은 일반 공중망과 연결하여 이동국의 위치 검출 등의 역할을 한다. 또는 다른 이제 교환국을 또 연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무선 통신들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지금 통신 회선을 배우고 있는데요. 통신 회선의 이제 어떤 특성들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속성을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회선 속도죠. 이 통신선이 얼마나 빠르냐? 얼마나 빠르게 할 수 있냐? 아까 전화선은 굉장히 느리다. 그 다음에 광통신은 굉장히 빠르다 그랬는데 그런 걸 어떻게 표시하느냐? 그렇게 이제 그런 표시를 할 수 있는 어떤 특성을 표시할 수 있는 속성들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회선 속도가 있겠죠. 통신 회선의 속도. 그래서 BPS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초당 몇 비트를 보낼 수 있느냐 그런 거죠. 그리고 K를 붙이면 1000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좀 상세하게 라지 K를 붙이면 우리가 이진법이기 때문에 1024 bps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bps라는 것은 비트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비트 수를 가지고 1초에 보낼 수 있는 단위 시간에 보낼 수 있는 비트 수를 가지고 속도를 계산한다 그렇게 되고요. CPS라는 건 이제 캐릭터 퍼 세컨드에서 1초에 몇 문자를 보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은 요즘에는 별 의미는 없고요. 과거에 이제 PC 통신 그럴 때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다. 내가 PC 통신을 하는데 이 회사는 몇 CPS를 제공해. 그러니까 내가 통신을 빨리 할 수 있어.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통신에도 이제 두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비동기식하고 동기식. 그래서 동기식은 송신 장비가 데이터를 보낸 후 수신 장비가 오케이, 내 그 정보를 잘 받았어 라는 신호를 보내면 다시 보내는 거죠. 그게 이제
동기식 방식이고요. 비동기식은 그런 거 상관없이 일단은 다 보내버립니다. 상대방이 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모르고 그 다음에 어떤 수신 장비가 그걸 하나씩 확인 안 하고 다 받은 다음에 그 중에서 잘못된 게 있어 신호를 보내면 그때 다시 이제 재송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동기식은 신호를 단위 하나씩 보낼 때마다 체크를 해서 그게 받으면 그게 이제 받았다고 신호가 오면 다음 신호 보내고 그런 식이고요. 비동기식은 한꺼번에 보낸다. 그렇게 보면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신 제어 장치. 지금까지는 이제 통신 회선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통신 제어 장치라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통신 제어 장치는 우리가 그 신호 변환 장치 다음에, 그러니까 회선이 있고 통신 회선이 있고 신호 변환 장치가 있고 거기서 신호를 뭐 받거나 글로 신호를 보낼 때 그 정보 처리 장치가 그 사이에 이제 요 통신 제어 장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통신 제어 장치는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다양한 역할을 이제 하는데, 그래서 요게 예를 들어서 뭐 회선을 이렇게 조정하는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의 오류를 검사하는 역할도 하고요. 또 이제 뒤에서 다루겠지만 다중화 역할을 해서 그 통신 회선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통신 제어 장치에 대해서는 뒤에 또 우리가 인터넷이라든가 랜을 배울 때도 추가가 되니까 그때 좀 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간 이렇게 컴퓨터하고 통신 회선 종단 장치, 그러니까 모뎀이나 DSU 사이에 위치하면서 여러 가지 그 데이터를 통신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것이 통신 제어 장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통신 제어 장치의 기능 중에 이제 다중화라는 게 있습니다. 멀티플렉싱이라는 게 있는데, 이 멀티플렉싱은 어떤 거냐면 하나의 회선을 여럿이 공유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선이 깔려 있으면 그 선을 다시 까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과거에는 이제 미리 그 선을 어떤 도시에 특히 이런 통신선을 깔 계획을 미리 안 세우고 기술이 발전하니까 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통신선을 깔기 위해서 땅을 다시 파헤쳐야 되는 그러한 현상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땅을 파헤치는 가격이 도심으로 갈수록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래서 어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나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계산을 해보니까 땅을 파고 거기다가 선을 묻는 비용보다 차라리 위성을 띄워서 거기서 통신을 하는 게 더 싸겠다.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신 회선을, 물리적인 회선을 땅에다 설치하는 게 갈수록 이 비용도 많이 들고요. 또 어려운 그런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통신 회선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자원이 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새로 깔지 말고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던 선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마련한 것이 이제 다중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중화를 하는 것이 통신 제어 장치가 이제 통신 회선에 신호를 보내기 직전에 그 다중화를 해서 보내고 다시 이제 신호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다중화해서 그거를 이제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중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주파수 분할 다중화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에 정보에 이제 신호가 오면 그 신호를 서로 다른 주파수로 이렇게 분리를 시켜요. 그러면 이제 서로 다른 주파수를 분리시켰기 때문에 하나의 통신 회선을 통해서 두 개의 신호를 동시에 보낼 수 있는 거죠. 서로 간섭이 안 일어나게. 그러면 이제 상대편에서 반대쪽에서도 거꾸로 이 다중화를 하는 게 아니라 다중화돼서 보내온 정보를 이제 각각을 다시 원래 신호로 바꿔서 이제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주파수 분할 다중화라는 것은 주파수를 변조해서 신호를 주파수로 서로 간섭이 일어나지 않는 주파수로 여러 개로 변조를 한 다음에 그걸 보내고 다시 그걸 받아서 원래 주파수로 회복시켜서 사용한다. 그렇게 하면 하나의 통신 회선을 여럿이 사용할 수 있다. 그런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시분할 다중화입니다. 시분할 다중화라는 것은 시간 슬롯,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시간이 쭉 흘러가고 있는데 1초마다 한 번씩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보낸 신호를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1초에는 A가 보낸 신호를 처리하다가 두 번째는 B가 보낸 신호, 다시 다음 초에는 A가 보낸 신호, B가 보낸 신호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럼 나중에 끝에 가서 A가 보낸 신호만 다 모으고 B가 보낸 신호만 다 모아서 처리를 하면 신호를 하나의 회선을 통해서
여러 개를 보낸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그런 걸 이제 시분할 다중화다. 시간 슬롯을 나눠서 여러 개의 정보를 한꺼번에 어떤 특정 시간에는 하나밖에 못 보내는 거지만 하여간 그 여러 개의 그 신호를 동시에 보내는 그러한 방식을 이제 시분할 다중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송의 형태인데요. 전송의 형태는 우리가 단방향식, 반이중 방식, 전이중 방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영화 같은데 지금은 거의 없지만 영화 같은데 또는 그 아마추어 라디오, 아마추어 햄이라고 그래서 아마추어로, 그러니까 영리가 아니라 개인이 이런 무선 장치를 설치를 하고 그걸로 외국하고 통신하는 그런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취미로.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오버라는 말을 쓰죠. 뭐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오버 하면 그 다음에서야 저쪽에서 반대쪽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한쪽으로밖에 한 번에 한 사람밖에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에 양쪽으로 서로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한쪽으로밖에 신호를 못 보내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단방향식 심플렉스인데 요거는 라디오나 공중파 라디오를 말하는 겁니다. 공중파 TV처럼 일방적으로 수신만 하는 거예요. 이 통신 채널을 통신 회선을 이용해서는 받기만 하는 거죠. 보내기만 하든지 받기만 하든지 그런 거를 이제 단방향이고요. 반이중 방식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 번에 어떤 시간에 어떤 특정 시간에 보내거나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둘이 동시에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버 끝났다라는 이제 신호를 보내면 상대방이 얘기하고 또 오버라는 신호를 받으면 또 상대방이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반이중 방식 할프 디플렉스 방법이고요. 전이중 방식은 우리가 이제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처럼 아무 때나 서로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건 풀 디플렉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전송 형태를 이제 우리가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